안녕하세요. 사연 즐겁게 듣고 있는 70대 중반 남성입니다. 인생이 노년기에 막 접어들어 그런지 사연을 들으면서 제 인생도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연을 들으며 적적하지 않게 보내고 있는데요. 사연을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덕분인지 얼마 전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은인분이 꿈에 나오기까지 했어요. 한번 다시 만나뵐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항상 바라기만 했는데 꿈에서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 참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왠지 관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채널 덕분인 것 같아 감사한 마음에 저도 사연을 제보해봅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 꿈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도 사연에 함께 녹여내고 싶네요. 그 시절은 모두가 그랬겠지만 저 또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먹고 살 방법도 없는데 형제들은 무척이나 많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딱 중간인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때는 중학교 교육도 의무가 아니었던 시기이니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배운 게 많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도시도 아니고 시골 깡촌인지라 국민학교까지만 보내주고 그 뒤로는 집안일이나 농사를 돕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곤 했죠. 집안 명의의 땅도 없고 남의 집 빌린 땅에 농사를 지으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던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맏형은 맞이라는 이유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없는 집안 살림을 털어 끝까지 공부를 시켜줬지만 조금 늦게 태어난 셋째 아들인 저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머리도 좋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던 저는 세상에서 맏형이 가장 부러웠어요. 형은 형 나름대로 홀로 공부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무척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요. 큰형 뒷바라지 한다고 안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머지 집안 사람들이 다들 소일거리 하나씩 하면서 돈을 보태고 있는데 거기서 저도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께 큰 꾸중을 들을까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이 읽는 책이나 교과서 따위를 뒤적거리며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남몰래 달래곤 했습니다. 큰형은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책이나 잡지 같은 읽을 거리를 자주 가지고 와 주었고 주말이면 저를 붙잡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늦게라도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학교에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혼자 형의 중학교 교과서를 몇 번이고 읽곤 했죠. 그러다 제 나이 15쯤 되었을 때 마태형이 시장에 나가 닭을 한 마리 사주었습니다. 마태형은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했지만 지병이 있던 아버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번 돈의 대부분을 아버지 약값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학교에 보내줄 수가 없으니 이 닭이 낳은 달걀을 팔고 그 돈을 모아 학교를 가라는 거였죠. 정말 금지옥엽처럼 닭을 키우고 달걀을 팔았지만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서 학교를 가고 싶다는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맏형의 월급으로는 7식구가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었고 남은 형제들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편이었던 둘째 형과 저는 집안의 입이라도 하나 덜어줄 생각으로 무작정 도시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입 몇 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가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집안 살림이 궁핍했고 먹을 게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달걀 팔아 모아둔 돈은 일찌감치 아버지 병원비에 보탠 지 오래라 연고도 없고 기술도 없는 촌놈이 돈도 없이 기차표만 달랑 사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젊어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노숙도 하고 밥도 빌어먹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잘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휘둥그레지게 많은 인파와 시끄러운 도시의 광경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선 안 되고 빠르게 적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마음을 먹고는 그냥 마음에 드실 때까지 들러붙어서 청소도 하고 공장 같은 데도 매일같이 찾아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 좀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도 끈질기게 그러니 사장님들도 못 이기고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장과 시장을 기웃거리며 아무 일이나 하면서 참 많이도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으니 벌이도 좋지 않아 번 돈은 제 한 몸 건사하기에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되고 같이 서울로 올라온 작은 형과도 뜸해지게 되면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집에서는 돈이 없다고 생활비 좀 붙여달라고 하는데 저 하나 살기에도 힘들어 그런 연락을 피하다 보니 가족과 의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많이 씁쓸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비슷한 신세의 아내를 만나 모은 돈으로 단칸방 하나 마련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맏딸로 태어나 가난한 집에 입 하나 덜어주려고 무작정 서울로 온 외지인이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상냥한 여자였어요.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만드니 저를 지배했던 외로움과 적적함이 없어지고 든든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흔한 결혼식이나 혼수 하나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씩씩하고 성실한 아내의 긍정적인 기운 덕분에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가난이란 놈에게 누구보다 오래 괴롭혀져 온지라 어떻게든 성실하게 돈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 되었네요. 고생 많이 한 아내를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다짐도 하면서요. 결혼 초반에는 아내와 함께 일을 찾아 떠돌며 집값이 싸고 계약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곰팡이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아 집에 물이 들이치기도 하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었지만 월세가 쌌고 계약 기간이 짧아 다른 일을 구하면 이사를 나가기도 쉬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하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내 아이도 아무 서러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자주 일을 주시곤 하던 식료품 상의 사장님이 아이의 가게 직원으로 일하면서 쌀 배달도 해주고 식료품 입고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시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을 모아 제 사업을 차릴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일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무리를 해서 처음으로 반지하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집을 구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인생이었지만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뭔가를 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살면 언젠가 제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장님도 월급을 심심치 않게 챙겨주셔서 도시에 온 이래 가장 편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또 먹고 살 걱정으로 다른 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어 훨씬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직업에 성공한 삶도 아니지만 그 전까지 어찌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뛸 듯이 기뻤죠. 제가 평생 외벌이로 살아도 될 정도의 벌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아내와 제가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힘들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장님이 잘 챙겨주셨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사장님의 신뢰를 잃지 않게, 그리고 저를 믿고 물건을 사가는 손님들도 최상의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무척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그 책임감이 오히려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제가 가게를 맡고 나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사장님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주셨고, 쌀 배달을 하러 가면 고객들도 쌀 품질이 너무 좋다며 다른 식재료 배달도 부탁하는 일이 잦아서 무척이나 바쁘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자전거로 쌀 배달을 하고 배달이 끝난 오후부터 불이 나게 새로 들어올 식품들을 관리하고 가게 정리나 다른 잡일들도 하다 보면 이미 해가 져 있곤 했죠. 그렇게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보면 피곤함도 있고 금세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인 것 같아요. 일하면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실적을 인정받아 보너스도 많이 받아서 살림도 조금 넉넉해졌으며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든든함도 더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행복도 무서운 현실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딸아이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 검사를 받으러 큰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 그 시골 촌구석에서도 약값이니 병원비로 집안이 휘청였던 지난날이 생각나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직 벌이도 변변찮고 큰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 없길, 건강하게만 자라길 빌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하지만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이에게 칼을 댄다는 것도 두려웠고 무시무시한 병이 우리 아이를 앗아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무섭게 불어나는 치료비와 병원비가 제 목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깟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사장님도 제 사정을 아시고 보통 때보다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부업들을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도와주셨고, 오랫동안 봐왔던 손님들도 지인들을 소개해주거나 쌀 배달을 평소보다 많이 시켜주시며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루에 2~3시간도 채 안 자며 부업을 하며 돈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밥 먹는 돈도 아까워서 가게에서 한 끼, 점심때 먹는 밥으로 하루를 때우고 저녁도 거르기 일쑤였죠.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돈 아끼면 제 건강이 상해버려 병원비가 2배로 들 거라며 걱정하셨지만 딸은 그 작은 몸에 주렁주렁 기계를 달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서 식비를 쓰자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와 수술비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입맛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 몸을 챙기지 않고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그런지 점점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딸이 병마와 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생활이 너무 지치고 왜 갑자기 단란하고 행복하던 저희 가족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세상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마음속 깊이 쌓인 피로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에 도저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퇴근 후 저도 모르게 소주 한 잔씩 마시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던 게 점점 늘어나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도 안 왔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은 모이질 않고 돈을 마련하느라 너무 늦어 딸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너무 괴로운데 술을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부터 당연히 제 저녁은 깡소주 한 병이 되더군요.
가게에서 먹는 점심 말고는 끼니를 챙겨 먹지도 않고 밤마다 빈속에 소주 한 병을 들이붓는 생활이었으니 어디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퀭한 눈을 한 저를 돌아보고 사장님도 아내도 저부터 제대로 살라고 타박했지만 영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상태로 계속 지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신 건 평소에 자주 왕래하던 동네 슈퍼의 주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잠들기 위해 술을 사러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술에 의존하는 증상이 많이 심해져 술을 먹지 않으면 살이 분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 늘 그렇게 술을 사러 가곤 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저의 어머니 연배로 당시에도 꽤나 나이가 있으신 편이었는데 슈퍼라고 간판은 붙여놨지만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가게를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신 동네에서 뼈대가 굵은 분이셨죠. 동네 토박이인 만큼 인정도 많으셔서 늘 저녁에 술을 사러 가면 젊은 놈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속 버린다며 과자라도 한 봉지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 인연이 이어지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주인 어르신께 가족 같은 정이 느껴져 항상 그 슈퍼에서 술을 사곤 했습니다. 아내가 딸과 함께 병원살이를 한 지 오래된지라 집에 돌아가봤자 사람 흔적도 없고 허전하기만 한데 주인 어르신의 애정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어머니 잔소리 듣는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지곤 했거든요. 늘 비슷한 시간에 슈퍼에 가곤 했는데 그날은 가게에서 일이 늦게 마쳐 평소보다 두어 시간 늦게 슈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밤이 깊어 할머니가 문을 닫을까봐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는데 다행히 아직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날 일이 늦게 마쳤으니 어르신도 장사를 일찍 닫았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잤어야 했는데 술 생각이 너무 간절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간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슈퍼 안에 들어가니 전등이 거의 꺼져서 어두컴컴했고 마감을 하다 잠깐 나가셨는지 주인 어르신은 안 보이시고 계산대는 이것저것 어질러져 어수선하더라고요. 늘 그랬듯 소주 한 병 들고 할머니를 기다리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어르신이 안 오셨습니다. 늘 밤마다 소주 한 병씩 사는 게 일과였기 때문에 그냥 돈만 계산대에 올려놓고 나와도 될 것 같았지만 할머니께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술만 가져가려니 좀 섭섭했어요. 근처에 다른 슈퍼도 있는데 굳이 그 슈퍼에서 술을 사가는 이유가 할머니랑 대화 몇 마디라도 나누고 걱정 어린 잔소리 들어보려고 그런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서 있는데 벼랑간 눈에 반쯤 문이 열린 채로 있는 금고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안에는 척 보기에도 많은 양의 동전과 몇 개의 지폐가 섞인 채로 비닐봉지 여러 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고가 열려 있기에 할머니 정신없이 나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저도 모르게 금고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고 술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마음속으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할머니도 안 오실 것 같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잔돈처럼 보였지만 모아보면 꽤 액수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나와 딸내미 수술비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술에 취한 채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해지고 만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계산대 밑으로 들어간 뒤였고 금고 문을 열고 동전과 지폐가 가득 들어가 있는 비닐봉지 여러 개를 주머니 안에 쑤셔넣고 있는 중이었어요. 잘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더군요. 비닐봉지 속에 들어간 동전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시끄럽게 짤랑거리는데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소리 때문에 근처에 계시던 어르신이 알게 되신 거겠죠. 아무튼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동전을 가지고 나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바람에 정신없이 주머니에 우겨넣던 비닐봉지에서 자꾸만 돈이 빠져나왔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빠져나오는 동전을 막 밀어넣으면서 도망치려고 계산대를 빠져나오다가 그만 숨이 멎는 것처럼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주인 어르신이 입구 문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너무 놀라 고꾸라지면서 주머니에 억지로 우겨넣은 동전들이 바닥으로 잔뜩 쏟아져 와장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뺨이라도 한 대 친 것처럼 제 정신을 확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깟 돈이 뭐라고. 그동안 열심히 힘들게 산 것 다 잊고 술만 마시다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구덩이로 넣어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동안 속 버린다고 먹을 것도 지어주고 애정어린 타박도 해주시며 아들처럼 대해주시던 주인 어르신께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열린 금고를 보고 이런 짓이나 저지르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어요. 병원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간호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그 작은 몸으로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는 딸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눈물이 차올라 엉엉 울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도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심장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이겨내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술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히고 떳떳하지 못한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한참을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주인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왜 가져가려고 했냐? 가져가서 술값으로 쓰려고 그러냐? 술이 필요했으면 와서 외상해달라 말만 했어도 그냥 줬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김 사장이 월급을 제때 안 주나? 아닙니다. 사장님은 잘 대해주시고 월급도 제대로 주십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 김 사장이 자네 칭찬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그럴 일이 없지. 그럼 뭐가 아쉬워서 남의 금고에 손을 대나? 이런 잔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딸 수술비 때문에 그래? 슈퍼 할머니께 딸이 아파 병원에 있다고는 했지만 수술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기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죄송한 마음에 정직하게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심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있는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돈을 번다고 벌고는 있는데 수술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빚을 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액수가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돈을 못 벌어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생각도 자꾸 드네요. 자꾸만 술을 먹고 잊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저를 먹는 건지 모르겠네요. 방금도 어르신이 안 계시기에 기다리던 중에 그만 금고 안에 돈이 눈에 들어와서 저 돈만 있으면 딸내미 수술비에 보태거나 최소한 빚이라도 갚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잘 대해주셨는데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네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주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슈퍼 안에 딸린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저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신 줄 알고 할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떨어진 동전을 주우며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바닥에 돈들을 줍고 있었을까요? 드르륵 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신 할머니가 저에게 지폐 30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큰 돈이었죠. 한평생 그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어 휘둥그레진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기만 하니 주인 할머니가
억지로 제 손에 지폐를 쥐어주시더군요. 받아, 이놈아. 이거 가지고 가서 딸내미 수술비 보태라. 그 작은 놈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얼른 들고 가서 수술시켜. 너무 놀란 마음에 손사래를 치면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금고를 털어가려고 했던 저 같은 놈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신다니요. 이미 은혜를 저버렸는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사코 거절하자 어르신이 막무가내로 제 주머니에 돈을 구겨 넣었습니다. 가져가. 누가 너 이뻐서 주는 줄 알아? 내 딸내미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해서 주는 거요. 나는 다 늙어서 돈이 급하지도 않으니까 네가 가져다가 쓰고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될 때 갚아. 아이 뭐해. 빨리 병원으로 안 뛰어가고. 결국 성화에 못 이겨 돈을 받아들었지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더라고요. 펑펑 울며 큰절을 올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앞으로 다시는 나쁜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기 위해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슈퍼 어르신의 도움으로 저희 딸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태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술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예전에 2~3배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열심히 일해 어르신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돕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어르신의 가게에 가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인사도 드리고 왕래도 자주 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으려고 하면 어르신이 자기는 안 급하다고 나중에 살림살이 안정되면 달라고 끝끝내 거절하시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은혜를 갚아나가고 싶은데 단호히 거절하시는 통에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워낙에 고집이 세셔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이 보기에는 아이 병원비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저희 살림이 걱정이 많이 되신 모양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저에게 큰 돈을 덜컥 빌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 사정까지 걱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인정 많으신 분이셨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렇게 이어오던 인연은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잠시 끊기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하나 더 분점을 내셨는데 그 분점을 저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정든 동네를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하나를 제가 통째로 책임지게 되면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 그게 다 나중에 저에게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제 사업에 큰 도움이 됐고 말입니다. 더구나 사장님이 그만큼 저를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니 더 열정을 불태우며 성실하게 일하게 되었죠. 동네를 떠나며 다시 한번 슈퍼 어르신께 들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이 자란 딸아이를 보면서 어르신이 친손주 보듯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사는 가더라도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 꼭 돈을 갚으러 오겠다 하니 어르신이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늙으면 돈이 다가 아니야. 급하지도 않은 돈 갚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라. 그 사람들이 더 급한 것 같으면 나에게 돈 안 갚아도 된다. 그 사람들 먼저 돕고 나는 살 만큼 살아 돈도 필요 없고 더 가질 것도 없으니 그저 이렇게 인사나 가끔씩 하러 오렴. 예쁜 딸내미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는 그러면 됐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번 어르신의 깊은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동네에 들리면 한 번씩 인사하러 오겠다 약속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언제나 그곳에 서서 애정어린 잔소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새로운 분점은 식재료 들여오는 곳이나 배달하는 방법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적응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동네라 여기저기서 이주해온 손님들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더군요. 동네 문화에 적응하는 데만 몇 년이 지나갔고 겨우 가게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생각되었을 때는 딸아이가 곧 학교 입학을 기다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어요. 그동안 숱한 고생도 하고 저에게 일을 맡긴 사장님도 저도 아내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구해주신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쁜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하니 힘든 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항상 남 돕는 거 먼저 생각해라.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봐라. 격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남아 손님들을 확보할 때도 당장의 제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봐주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외상도 잘 달아주었고 근처에 계신 정말 가난한 어르신께는 가끔 쌀을 무상으로 드리기도 했죠. 저도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딸아이가 어르신 덕에 수술받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기에 그 값을 갚는다고 생각했어요. 돈 갚아야 한다고 인색하게 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돕고 여유가 되면 갚으라는 어르신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기회를 만나 사장님의 가게에서도 독립해 나와 저만의 사업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다른 가게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되었으니 이전에 어르신께 빌린 돈을 갚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갚으려고 했을 때는 어르신이 월급 받아 일하면서 뭘 그렇게 돈을 갚으려고 애쓰냐며 한사코 안 받으시려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사장님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빌려주신 30만 원에 웃돈을 얹어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빌린 지 시간이 오래되었기도 하고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태도로 삶을 살다 보니 많은 성공을 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슈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들린 옛 동네는 지난 시간만큼이나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혹여나 슈퍼도 없어졌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도 헐려서 새 집이 지어져 있어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코너를 돌면 있던 슈퍼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글자가 떨어져 나간 슈퍼 간판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설레던지 어릴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어제 온 듯 익숙한 슈퍼로 들어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며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슈퍼 안에 딸린 방 안에서 나온 건 어르신이 아니라 아들뻘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하긴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어르신이 하루 종일 가게에 계시기는 좀 힘들기도 한 것 같아 어르신은 어디 가셨냐 여쭤보니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들리기 몇 개월 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가족 챙겨주신 은인 하나 못 챙기고 이렇게 늦게야 찾아오다니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생전에 돈을 갚아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보고 아들분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기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다 어르신께 들켰는데 어르신이 딸아이의 수술비를 빌려주셨고 덕분에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요. 그 돈을 진작에 갚아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 아들분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군요. 어머니는 돈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시고 빌려주신 거예요.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에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셨기에 당신이 돈을 갚기 위해 힘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평생 이렇게 작은 슈퍼하면서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남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돈이라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쓰시곤 했죠.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으니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무척이나 기쁘실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준비해간 100만 원을 아드님께 전달해드리자 아드님께서는 이 돈은 지금 본인이 필요한 돈도 아니고 다른 곳에 기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어르신도 그러길 바라실 거라면서요. 참 어르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아드님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아드님과 이런저런 안부를 더 주고받다가 어르신이 계신 장지 주소도 받게 되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보니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신 건지 꽃이며 편지가 한가득 놓여있고 매일 누군가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가는지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였어요. 저도 주변에 있는 잡초라도 몇 개 뽑아드리고 준비해간 꽃과 술을 따라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고 난 뒤에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제 가게를 하나 운영 중인 사장이 되었고요. 빨리 성공해서 돈을 갚아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플 뿐이네요. 그래도 어르신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 많이 챙기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본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어르신이 살려주신 저의 딸 선영이도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저를 모른 척 하셨다면 저는 아마 남은 인생도 도둑질이나 하면서 살았을 거고 저를 용서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전과자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남들을 돕고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신 어르신의 은혜를 생각하니 장지 앞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이후 아내와 딸도 같이 어르신이 계신 곳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그 뒤부터는 가족들이 주말만 되면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네요. 처음에는 어르신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의 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베푸는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인 선영이도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려 봉사활동을 어려워하더니 후에는 그 누구보다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네요. 그렇게 사업도 잘 꾸려가며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그 누구보다도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덕분에 딸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 다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와 아내의 한이 사라진 것만 같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일은 딸아이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슈퍼 어르신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다는 겁니다. 딸아이는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사법고시를 치르고 당당히 합격해 후에 국선 변호사가 되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정의롭게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깊은 딸의 마음이 슈퍼 어르신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부 또한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슈퍼 어르신과 아드님께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물질적 성공만 쫓았다면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살아갔을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슈퍼 어르신의 아드님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다시 마주친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봉사활동도 자주 같이 하곤 합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던 어머니의 마음을 어릴 땐 이해하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삶을 알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평생 존경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드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 슈퍼 어르신과 비슷한 나이가 되셨지만 그 편안한 표정은 그대로예요. 저도 나이가 더 든다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작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의 아들분을 우연히 다시 만난 이래로 저는 매번 돈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날의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 돈이
어르신의 은혜처럼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요. 항상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죄송스런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기부를 시작하고는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하늘에서 어르신도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어르신과 만날 날도 그리 먼 미래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간혹 들곤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언젠가 꼭 그 말을 전해드릴 날까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